여기 번개를 손으로 받아낸 남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벤자민 프랭클린. 그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지만 뛰어난 과학자로도 유명했습니다. 번개로부터 건물을 보호해주는 피뢰침도 발명했죠. 이 피뢰침 발명이 토대가 된 실험이 바로 연날리기 실험이었습니다. 1752년 폭우가 빗발치던 어느 날 46세의 그는 아들과 함께 금속 열쇠를 단 연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뇌웅근처로 연을 띄었고 아주 높이 날았죠. 주위 사람들은 모두 위험하다며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 이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번개가 많이 치는 날이면 사람들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져서 매우 위험했는데요. 그 때문에 그는 번개의 성질을 밝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명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평소 섬광을 뿜는 번개가 전기와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연날리기 실험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그는 번개가 만약 자신이 가설대로 전기와 같은 성질이라면 번개가 연에 떨어질 때 연에 달린 금속 열쇠에 불꽃이 번쩍일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또한 그 에너지는 연에 연결된 쇠줄과 젖은 명주실을 타고 흐를 것으로 생각했죠. 곧이어 무서운 천둥 소리가 들렸고 번개가 연으로 떨어졌는데요. 그 순간 금속 열쇠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다행히 쇠줄과 연줄 사이에 전기 전도성이 낮은 명주 리본을 묶어놨기 때문에 그는 심각하게 다치지는 않았고 자신의 가설을 입증하자 매우 기뻐했죠. 그리고 자신의 집 지붕 위에 길고 뾰족한 금속 막대를 세우고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하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번개는 신의 벌이라며 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았죠. 그의 이런 실험 내용은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당시 학교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식민지 나라의 인쇄업자였기 때문에 전혀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과학자의 기질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고 나중에는 피뢰침을 비롯한 그의 발명품들 모두 인정을 받았고 오늘날 과학기술의 밑거름이 되었죠. 오늘은 이처럼 소중한 자신의 몸을 희생해 놀라운 성과를 이룬 과학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29년 독일 젊은 외과 레지던트였던 베르너 포르스만은 승모판막 협착증 수술에 관심이 매우 많았습니다. 당시 이 수술은 매우 까다로운 수술로 손에 꼽혔는데요. 승모판막 협착증이 심해지면 좌심방위 압력이 높아져 폐 고혈압까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었고 때문에 의사가 위험성을 까다롭게 따져보고 수술 여부를 판가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흉곽내 압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심장을 치료할 방법이 없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죠. 하지만 당시 의학계에서는 심장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포르스만이 이러한 발상 또한 애초에 금기의 영역이었습니다. 그래도 그의 상사였던 외과과장 슈나이더가 그의 비전을 높이 샀고 일단 동물 실험부터 해보자고 제안했죠. 사실 슈나이더에겐 이러한 제안조차 꽤 큰 결정이었습니다. 고작 25살의 레지던트 말만 믿고 그동안 쌓아온 의학계의 상식과 계급 문화에 도전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같은 슈나이더의 깊은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포르스만은 더욱 급진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그는 실험에 필요한 의료기구를 얻기 위해 이를 관리하고 있던 수술실 간호사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2주간의 설득 끝에 그녀를 포섭하는 데 성공했죠. 간호사는 특히 그의 비전에 큰 감명을 받았는지 위험할지도 모르는 첫 수술을 선뜻 본인이 받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포르스만은 간호사의 팔다리를 수술대에 묶고 그녀의 왼팔을 절개하려고 준비했죠. 하지만 그가 절개한 것은 포르스만 자신의 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카테터를 재빨리 30cm까지 삽입했죠. 간호사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본인에게 실험할 작정이었습니다. 간호사를 수술대에 묶고 준비하는 척하는 사이 자신의 팔에 국소 마취까지 끝냈던 거였습니다. 자신이 원하던 대로 일을 마친 포르스만은 태연하게 조영제까지 투여한 후 간호사를 풀어줬죠. 간호사는 황당했지만 그래도 지하실에 있던 엑스레이실까지 같이 가줬습니다. 이 소식은 병원에 삽시간에 퍼졌고 그의 친구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죠. 친구는 카테터를 빨리 뽑지 않으면 그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고 엑스레이를 찍으려던 포르스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포르스만은 친구에게 발차기를 날렸고 그가 바닥에 나뒹구는 사이 투시경을 보며
카테터를 60cm까지 더 밀어넣은 뒤 냉큼 엑스레이를 찍었죠. 엑스레이를 통해 카테터가 심장까지 무사히 닿은 걸 확인한 그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전해 들은 그의 상사 슈나이더는 크게 분노했죠. 그래도 마음 넓은 슈나이더는 그의 실험을 높이 평가해 몇 차례 더 실험하고 논문을 써보라고 권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실험을 말기 환자에게 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고 유명한 외과 의사가 있던 병원에까지 추천해주는 등 최대한 그를 도와주려고 했죠. 무보수였지만 학자로서의 꿈을 이루기 위해 버텼던 포르스만은 새로운 병원에 자리 잡은 지 몇 주 뒤인 1929년 11월 5일 그의 실험 내용을 출판했는데요. 하지만 이 보고서가 엄청난 세간의 관심을 받자 그는 해고되었습니다. 슈나이더는 그를 다시 보듬어줬고 그곳에서 여러 실험을 거쳐 심장 수술과 관련해 놀라운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1차 대전에서 패망하는 등 혼란한 시대 상황에 휩쓸려 그의 상황도 악화되었고 벌목꾼으로 살며 그의 꿈 또한 희미해지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연구는 헛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연구를 못하게 된 사이 프랑스와 미국의 생리학자들이 포르스만의 연구를 바탕으로 심장병 연구를 더욱 발전시켰고 1954년에는 독일의 과학학술원이 증여하는 라이프니츠 메달까지 수상합니다. 하지만 박사의 길을 끝내지 못했고 나치당에 가입했었다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아 뛰어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수직까지는 얻을 수 없었죠. 그러던 1956년 10월 18일 그가 수술실에서 수술을 끝내고 막 나오는 찰나에 병원 원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가 노벨상을 받자 그는 드디어 메인즈 대학에서 명예교수로 설 수 있었고 세상은 그를 심장학의 선구자로 불러주었습니다. 재채기를 할 때 느끼는 관성력 약 2.9G, 로켓 발사 시에는 약 4G, 세계 최고로 빠른 롤러코스터는 4.8G, 전투기 조종사들이 받는 최대 관성력 9G.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제치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있었으니 미 공군 군의관으로 재직했던 존 폴 스텝입니다. 원래 작가의 길을 꿈꿨던 그였지만 대학 시절 첫사랑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내면서 의사의 길을 가게 되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졸업한 그는 이때 후 항공 군의관이 되었고 1946년에 군 항공의학 실험실이 연구자가 됩니다. 당시 미 군용기들은 좌석과 벨트가 얕게 사고가 발생할 시 조종사들의 사망 확률이 높았는데요. 조종사들은 50주에도 견딜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좌석과 벨트가 부서졌죠. 하지만 항공기 제작사들은 비용 등의 이유로 인간의 한계치를 18G로 추산했고 좌석 등의 내구성을 그에 맞춰 제작했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인간이 그 이상의 충격에도 살아남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했는데요. 그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데이터 확보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바로 존 폴 스텝이었죠. 그는 특히 어린 시절 홈스쿨링을 하며 독일어를 포함한 4개국어에 능통했는데요. 그 덕에 미군이 입수한 독일 공군의 조종사 충격에 관한 연구를 해석하는데 큰 공을 세웠죠. 1947년 스텝은 추락 상황 모의 실험을 지휘했는데요. 지휘지라고 불리는 썰매에 로켓 엔진을 달아 최고 속도를 낸 다음 급제동하여 사람이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지와 충돌 후 탈출할 수 있는 적기인 5분간 의식이 남아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지휘진은 처음에 84kg짜리 더미를 싣고 322km 속도로 달리다가 600m에서 급제동했습니다. 그러자 더미는 벨트를 찢고 200m도 넘게 튀어 올라갔죠. 이는 벨트의 내구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포인트였습니다. 몇 번의 실험 끝에 안정성이 확보되자 1947년 10월 10일 스텝은 로켓 썰매에 올라탔고 4년간 26번이나 직접 실험에 참여해 최대 35G까지 견뎌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상은 입었으나 다행히 살아남았죠. 하지만 1954년에 개발된 소닉 윈드라고 불리는 로켓 썰매는 그조차 진저리 쳤을 것입니다. 소닉 윈드는 초음속 썰매로 6초 만에 1017km 속도를 냈으며 이는 총알보다 빠른 속도였죠. 스텝은 그럼에도 스스럼 없이 올라탔는데요. 하지만 그는 급정거 1.4초 만에 46.2G에 맞먹는 충격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파에 심한 멍은 물론이고 안구가 돌출되어 눈이 뽑힐 듯 아팠으며 앞이 보이지 않아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가까스로 시력이 회복되었지만 그동안의 실험으로 척추 골절, 탈장, 뇌진탕, 망막출혈 등이 부상을 입었던 터라 주변에서는 걱정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열정은 꺾이지 않았고 소닉 윈드보다 훨씬 더 빠른 1609km
km의 속도를 내는 소닉 윈드 2에도 도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빨라 탈선의 위험도 있었기에 다행히 직접 타볼 수는 없었죠. 그래도 그동안 그의 실험 데이터 덕분에 조종기 좌석과 안전벨트, G슈트 등의 내구성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텝은 안전 캠페인도 벌이며 사람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했죠. 1968년에는 미국 내 자동차의 안전벨트를 의무화한 고속도로 안전법 제정에 그의 실험이 큰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 로켓 썰매를 뒤이은 그의 도전은 1957년에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상공에서의 인간 한계를 측정하는 맨아이 프로젝트에 참가해 풍선을 타고 날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알기 위해 자신이 소중한 몸을 희생해준 존 폴 스텝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1980년대 초 호주의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젊은 의사는 선배들에게 조롱 섞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학계에선 위험과 위궤양이 일어나는 이유가 자극적인 음식이나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세균 감염의 요인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었죠. 강한 위산 때문에 위는 멸균 상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작 인턴 과정이었던 베리 마셜 박사가 기존 학계의 정설에 맞서니 강한 반발을 사게 되었죠. 하지만 그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연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1982년부터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처음으로 배양했는데요. 하지만 위점막 조직에서 균을 배양하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죠. 좌절한 그는 기분을 환기하기 위해 잠시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그는 다시 실험실로 출근을 했는데요. 그런데 실험실에서 놀랄만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헬리코박터균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배양돼 있었던 겁니다. 그가 휴가 가기 전 깜빡하고 버리지 못한 배지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이로써 마셜 박사는 강한 산이 분비되는 위 점막에서도 헬리코박터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만 가지고는 충분히 이해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코흐의 가설을 입증해야만 비로소 그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위궤양 환자에게서 얻은 헬리코박터를 분리해 체외에서 배양한 뒤 다시 체내에 균을 주입하면 같은 병에 걸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인간의 세균이라 동물의 위에서는 쉽게 정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적당한 실험 동물을 찾지 못하자 마셜 박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헬리코박터균이 득실되는 스프를 한 컵 마셔버렸습니다. 그 결과 그의 위에서 헬리코박터균이 증식해 염증이 발생했고 일주일 뒤에는 위궤양 증상이 나타나 구토하는 등 갖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써 헬리코박터균이 강한 위산에도 살아남는다는 것이 증명되었죠. 실제로 다양한 미생물이 극한 환경에서 살아남는데요. 남극의 추운 바닷물은 물론 고온 고압의 심해 열수구에서 살아남는 미생물들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또한 요소분해 효소를 만들어 위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에 강산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후 마셜 박사는 여러 종류의 항생제 등을 복용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로써 그는 그간 난치성 질병으로 인식됐던 위염과 위궤양을 항생제와 3분비 억제제로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입증했죠. 베리 마셜 박사는 이를 발견한 공로로 200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과학자들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감수했던 위험과 희생은 결국 많은 인류를 구해냈죠. 이런 게 바로 인류애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고마움을 느끼며 열심히 살아가야겠습니다. 다음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